자, 안녕하십니까. 편입논술의 조윤병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2014년도 편입논술 문제 사회계열, 인문계열이 그 당시 통합이었기 때문에 같이 했고, 오늘은 2015년도 기출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도 선생님이 지금 저쪽에 모니터를 보느라고 이렇게 보면은 모니터를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료 강좌니까 편하게 들어주시고, 2015년도 기출문제도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이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두 해가 인문사회가 같이 논제가 나왔다가 다시 인문과 사회가 나뉘어져서 나오는데, 뭐 인문계열이든 사회계열이든 특히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차이점이 신입학 전형 거의 없고, 편입학 전형은 사회계열에서 도표 문제, 뭐 그렇다고 해서 인문계열이 또 쉽지 않다. 인문계열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교, 그 다음에 해석, 비판,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들이 공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입학 전형, 편입학 전형 문제를 다 풀었다면 또 신입학 전형 문제를 같이 보는 것이 훨씬 더 전체의 연세대학교의 논술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잘 넘어가죠? 선생님이 혼자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운드가 잘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포맷이 맞는지 같이 확인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혼자 하다 보면 컴퓨터에 뭐가 막 뜨더라고. 내가 저거를 이렇게 뜨는 거 광고라고 하나? 요거를 갖다가 죽이지 못해 가지고 선생님 중간에 저기 갔다 오면은 광고를 죽이러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문제 고통의 문제인데요. 이거 매년마다 학생들하고 같이 이 문제를 풀어보면은 어려워합니다. 매우 어려워해요. 이게 사회계열 문제든 인문계열 문제든 간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제어가 좀 추상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것을 규정하는 방향 자체가 좀 모호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제 독해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으면 고통에 대해서 뭘 써야 되는가, 고통이란 이렇게 들어가면 정의가 되겠고, 고통의 원인이 뭐지, 이러한 고통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뭐지, 뭐 이런, 즉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수치심이라고 한다면 수치심도 방향이 있겠죠. 수치심이 뭐니,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고, 이렇게 수치심을 느끼는 원인이 뭘까, 그리고 이런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것인가 사회적인 것인가,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발적인 것인가 아니면 강제적인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바로 논술에서는 비교의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비교의 기준이 내 머릿속에서 명확하고 다양하게 나와야지만 연세대학교가 요구하는 다면적 논술, 다양한 각도로 각각의 주제에 대한 본인의 창의적 해석을 한다. 물론 이때의 창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구조건과 무관한 그런 글쓰기가 아니라 요구조건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각화시키고 심층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무엇에 대해서, 분석의 기준에 대해서. 이 분석의 기준이라고 내가 말하는 건 비교도 분석이고 해석도 분석이고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도 분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할 때에는 다른 친구들보다 내 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뭔가, 바로 제시문 자체를 독해할 때에 독해에 있어서의 다양한 해석, 여기서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넘어선, 즉 본문 자체를 넘어선 해석, 본문 자체를 넘어섰다라는 것은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그 내용 이면에 있는 의미. 연세대학교 입학처장이 이 부분을 갖다가 read between the lines라고 한다고 했죠. 행간의 의미를 읽어낸다, 혹은 뭐 보이는 거에서 보이지 않는 걸 찾아낸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딸랑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하고, 요즘 학생들이 작년에도 그랬고 제가 모 학원에서 논술을 배우고 있는데, 선생님이 담당 선생님이 논술은 핵심적인 내용만 잘 정리해도 붙는다. 그럼 그건 뭐 본인 생각이겠고, 오랜 경력을 통해서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면은 내 글에 변별력이 없지. 남들도 독해력이 조금 있는 친구들은 본문에 있는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논술을 잘 모르는 생각이고요. 논술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핵심적인 쟁점을 찾았다면 그것의 의미를 다양하게, 그 다음에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창의력이라고 했죠. 창의적 분석이라는 것은 개념의 다각화와 개념의 심층화,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고통의 관점에서 가, 나, 다의 논지를 비교 분석하시오.
삼자 비교죠. 삼자 비교. 삼자 비교는 천자라고 한다면 각각의 제시문을 우리가 분석을 하고 분석한 제시문에서 기준을 잡고 이게 천자니까 500자 500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33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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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도 되고 400자 400자 그리고 200자로 핵심적인 쟁점에서 약간 세컨더리한 것들을 맨 마지막에 비교해도 되고 여러 가지 포맷들이 존재합니다. 이 포맷은 선생님이 네이버 TV나 아니면 유튜브 기초인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선생님 블로그에도 기초인강이라고 치면은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미리 봐야 된다고 했지. 하나가 뭐냐 하면은 연세대학교 채점 기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기초인강. 이 두 가지는 봐줘야지만 여러분이 실전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는 기본적인 논술의 글쓰기 방법, 그 다음에 독해의 방법, 그 다음에 추론의 방법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익힐 수 있을 겁니다. 논술은 딱 4가지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제, 그 다음에 요약, 추론은 비교와 해석이야. 그리고 이제 비판 딱 4가지이기 때문에 요 4가지에 해당되는 것이 선생님 기초인강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 알아도 돼. 그게 22분짜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논술이 엄청난 거라고. 아닙니다. 논술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이론만 알고 반복적 훈련을 통해서 대학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의식의 수준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반복적 글쓰기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는 가하고 나하고나의 논지를 비교할 때 이때 주제가 고통이죠. 고통이기 때문에 고통이 뭐지? 고통을 주어로 해서 주격보호 형식으로 수로 형식으로 개념을 뽑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 이 문제도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제이심은 라가 말하는 비판의 윤리를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제이심은 마의 상황을 분석 평가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거는 앞부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성을 잡는다면 잠깐만 보이지? 오케이. 칠판이 이렇게 좀 작고 큰 칠판을 하려면 저거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혼자 찍기 때문에 이렇게 가겠습니다. 보면은 커다랗게 기준을 나눠서 이렇게 500자 500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00자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400자 400자에서 맨 마지막에 200자를 400자 메인 관점을 분석하고 세컨더리한 관점 이렇게 분석해도 되고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때 학생들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앞부분에서 이거 논술을 제대로 못 배운 친구들은 제대로 배우지 못한 친구들은 못 배웠다고 하면 좀 이상하다. 제대로 배우지 못한 친구들은 그냥 제시문 가하고 나하고 다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렇게 앞부분에서 가, 그 다음에 나, 그리고 다를 정리해. 600자로 정리하고 이 뒷부분에서의 관계, 비교의 관계를 설정해 주는데 연세대학교 하지 말라고 하는 구성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은 빼고 비교 자체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글쓰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요거 두 번째는 라가 말하는 비판의 윤리를 설명하고 여기서 비판의 윤리를 설명하고 여기까지 200자야. 이를 토대로 마의 상황인데 마의 상황에서 분석의 대상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마의 상황은 좀 넓죠. 마의 인물의 윤리를 평가하는 거야. 인물의 태도. 그래서 이것도 항상 우리가 글을 쓸 때에는 먼저 단락구성을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단락구성. 그렇게 해서 제이시문 라에서의 비판의 윤리란 뭐냐? 비판의 윤리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게 중요하지. 왜냐하면 저 개념을 뽑아줘야지만 이 개념을 가지고 제이시문 마에 나와 있는 진우와 그 다음에 시아버지, 공산당원, 여성, 공산당원의 태도를 분석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진우와 제이시문 마에서의 진우와의 행동, 그 다음에 제이시문 마에서의 여성당원 행동, 제이시문 마에서의 시아버지의 행동 혹은 태도는 하고 제이시문 라의 이게 비판의 윤리니까 A의 부재이다 혹은 B의 부재이다. 이렇게 되면 대략 글자 수가 300자 이렇게 나오겠죠. 요거 200자 정도로 정리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쪽에서 진호의 어떤 태도는 제이시문 라의 A의 부재이다, B의 부재이다, C의 부재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100자 정도면 분석을 할 수가 있어.
여성당원의 태도도 마찬가지고 시아버지의 태도도 마찬가지고 이건 우리가 전형적인 해석 추론의 구성인데 해석 추론은 구성적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석 측면은 해석 측면이 아니지. 해석 추론은 우리가 글을 쓰는 구성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렇게 문학작품이나 혹은 도표가 언제나 주어로 배치돼야 돼. 요거 기초인강이 잘 나와 있습니다. 기초인강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 추론은 저 구조. 즉 선생님은 지금 요약도 그렇고 비교도 그렇고 해석도 그렇고 비판도 그렇고 글을 쓰는 형태는 결정이 돼 있습니다. 내용만 바뀐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한 거지 이런 형식적 측면을 한번 쫙 정리해 주면 되는 걸 그거 뭐 몇 번 걸리지도 않는 거 그것 때문에 매번마다 지적당한 학생들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진우와의 이러이러한 행동은 제이시먼 라이의 A의 부재이다. 그럼 요 각각의 것들을 뭐라고 한다? 이거 개념어야. 개념어. 쟁점적 개념어. 즉 비판의 윤리는 무엇인가? 비판의 윤리는 공감이다. 비판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폭력의 중단이다. 비판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객관화이다. 이런 개념을 뽑아줘야 되거든. 그럼 만약에 진화가 시아버지의 잘못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판이 아니라 비난한 것은 제이시먼 라의 관점에서 공감의 부재이다. 그럼 진화의 이러이러한 행동은 공감의 부재이다. 분석을 해야지. 그런 행동과 공감의 부재라는 단어, 즉 현상과 개념을 연결하고 개념에 대한 분석과 주어의 구체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우리 두 가지만 본다고 했죠. 주어, 수로 분석, 주어의 구체화. 주어는 현상, 수로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어, 수로에 해당되는 개념을 분석하고 주어를 구체화한다. 우리가 특히나 수로 중심의 분석이 중요한 건 수로는 개념이고 주어는 현상이기 때문에 개념은 추상적 어휘지. 추상적 어휘이기 때문에 이 추상적 어휘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훨씬 더 전체의 논증을 하는 데 있어서의 변별력을 높이는 과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 구성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해 줘야 되는데요. 요거는 채점 기준, 그 다음에 기초인강 그 안에 나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논제야. 여기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거는 비교다. 그 다음에 이쪽은 자 여기 요약, 그리고 마이에 나와 있는 진우와 그 다음에 시아버지 공산당원들의 태도나 행동에 대한 분석 그리고 평가까지 들어가죠. 이거는 그러한 태도를 설명하고 제이시먼 라이 관점에서 그러한 태도나 혹은 행동들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비판적 해석이라고 하죠. 해석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그러한 행동의 타당성을 제이시먼 라이 관점에서 비판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제이시먼 그 다음에 다. 오늘 이제 비교까지만 합니다. 제이시먼 가나다. 비교까지만 할 텐데, 자, 앞부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제이시먼을 독해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주제가 뭐냐야, 주제. 이거 고통이죠. 그럼 우리는 이 제이시먼을 읽을 때 머릿속에서 제이시먼가에서 고통은 뭐지? 일단 고통 자체를 규정해야 돼. 그럼 읽다 보면은 여기서 고통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자체를 대하는 이 자상의 태도, 그리고 대하는 태도, 일단은 말로 뭐라고 할까? 대응 태도, 대응 방식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고통 자체를 읽다 보면은 이 고통이라는 것이 무엇에 의해 주어진 것인가? 그래서 원인, 즉 이거를 읽을 땐 여러분들은 고통이라고 한다면 세 가지의 관점으로 얘를 독해를 써야 돼요. 첫째, 고통의 정의, definition. 두 번째, 이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가? 세 번째,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태도는 무엇인가? 그럼 우리는 이렇게 딱 잡아야지만 이 제이시먼 자체가 요구하는 독해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야. 근데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1번 문제와 연세대학교는 고려대학교도 마찬가지지 1번 문제와 2번 문제가 분리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1번 문제를 정교하게 독해하는 것이 2번 문제를 정교하게 독해하는, 그리고 1번 문제와 2번 문제를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 그래서 1번 문제 비교할 때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지. 그 범주 안에서. 특히나 이 문제는요, 제이시먼 가도 그렇고 제이시먼 나도 그렇고 제이시먼 다도 한번 봐봐. 여기 여러분들이 소위 고등학교 때 봤던 그런 이론형 제이시먼, 비문학에서 나와 있는 개념들이 많지 않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이런 제이시먼을 우리가
현상형 제시문이라고 합니다. 현상형. 현상형은 보통 뭐라고 했습니까? 에피소드, 스토리야 스토리, 문학작품 같은 거. 그래서 이 내용에는 직접적으로 고통이 뭐냐, 그 다음에 이 고통의 원인이 뭐냐, 그리고 이 고통 자체의 대응 태도가 뭐냐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진 않아. 그럼 우리가 이 텍스트를 다 읽고 난 다음에 잠깐만, 이 텍스트에 내포된 의미에서 고통이라는 건 무엇이고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고 이 고통에 대한 대응 태도가 뭐다를 찾아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제이시몬 가에서 내가 그 내용을 찾아냈다면, 즉 제이시몬 가에서 말하는 고통 정의, 그러면 제이시몬 가, 나, 다, 나에서 말하는 고통이 뭐고 다에서 말하는 고통이 뭔가, 이렇게 보면은 이 고통이 A다, 이 고통이 B다, 고통이 C다 찾다 보면은 이것 각각의 속성의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연세대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고려대학교 매우 정치하게 만들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제이시문과 제이시문의 연결고리를 못 찾을 수가 없어. 연결고리를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찾는 게 뭡니까? 바로 비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항상 수업을 듣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제이시문 전체를 쫙 읽어봐야 돼. 제이시문 전체를 쫙 읽어보고 미리 한번 풀어봐야지만 도움이 되지, 저렇게 푸는 거구나를 보는 건 의미가 없지. 왜? 논술 문제는 내가 쓰기 위해서 보는 거지, 보는 것을 내가 풀어주는 것을 보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저 문제는 저런 특성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건 도움이 되겠지만, 직접적으로 글을 쓰는 데는 너무 흥분했나 봐. 잠깐 컴다운하고. 자, 직접적으로 글을 쓰는 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진 않죠. 먼저 읽어봐야 돼. 더 좋은 거는 써봐야지. 써보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방향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훨씬 더 좋은 글이 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고통은 A다, 고통은 B다, 고통은 C다. 이걸 찾아내야 되고. 자, 그럼 이건 뭡니까? 정의, definition이라고 했지. 그리고 이 고통의 원인은 또 뭘까? 원인도 A-, B-, C-. 그리고 또 하나, 고통에 대한 태도. 이 세 가지가 쟁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쟁점이에요. 특히나 이 제이시문은, 제이시문 가는 쉬워. 고통이라는 건 가난이야. 가난. 그리고 이 고통 자체에 대한 원인은 바로, 원인이라는 건 운명입니다. 인간이 어찌할 수 없다는 거야. 이에 대한 대응 태도는 수능이야. 수능. 그냥 받아들임이야. 근데 제이시문 나오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겪은 고통이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이 겪는 고통은 뭘까? 그 고통은 단순하게 거기에 나와 있는 환경, 배설물 속에 살고 있는 환경, 이거는 고통의 직접적인 규정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과정에서 느끼는 인간성의 파괴야. 인간성의 파괴. 제이시문 나아지나? 인간성의 파괴. 여기 고통은 인간성의 파괴야. 그리고 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배설물 속에 놓여 있는 상황.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인종적인 차별이라고 해도 관계없고. 이게 딱 답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편입의 경우에는 다양한 추론의 방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답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야. 그리고 이에 대한 태도는 뭘까? 방금 전에 제이시문가에서는 가난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생물학적인 결핍, 그리고 이것의 원인이 운명이고 그거에 대한 수능이라고 했죠. 그럼 제이시문가에서는 수능이 아니라 이런 차별의 상황에 놓여 있는 고통에 대한 저항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저항이다라고 끝나면 안 돼. 이 저항이 뭐지? 그럼 우리가 배설물 속에 살고 있을 때의 저항이라고 하는 건 나처와 맞짱 뜨는 거, 이런 건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저항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프로테스트. 그런 저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기에서 저항의 의미는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일상적인 삶의 질서를 유지한다. 근데 본문에 그런 게 없어. 여러분은 본문을 보고 그런 내용을 뽑아줘야 되는 거야. 거기에서 바로 변별력이 생기는 거죠. 오케이? 자, 제이시문 다에서도 이거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건 쉽지만 제이시문 나와 제이시문 다를 얼마나 엄밀하게 분석을 해주냐가 매우 중요한 거거든. 제이시문 나에서의 고통이라는 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인간의 존엄성의 파괴, 이렇게 얘기했지. 제이시문 다에서의 고통이라는 것은 일상적 질서의 파괴야.
파괴, 일상적 질서의 파괴. 근데 이런 일상적 질서의 파괴의 원인이 뭘까?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이야. 그리고 이에 대한 제2신문사의 사람들의 대응 방식은 적극적 순응이야. 순응을 해. 뭐 그것도 이유가 있지. 여기서의 순응이라는 건 뭐냐면 바뀐, 즉 전쟁 하에서 바뀐 사람들의 인식, 삶의 태도, 생활 방식을 그냥 수용하는 거야. 그런 이유가 뭐 때문에? 바로 생존 때문이죠. 생존 때문에. 그죠? 그러면 우리는 제2신문사와 제2신문사는 자, 이 원인 자체가 외적인 거야. 전쟁이란 상황, 제2신문사도 바로 전쟁이란 상황이죠. 전쟁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나치가 유대인들을 차별하고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의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과정에서 느낀 고통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제2신문가하고 제2신문나하고 제2신문다에서 고통 자체에 대한 차이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이건 생물학적인 거야. 나하고 나는 사회학적인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 고통 자체의 원인이라는 것은 여기는 운명, 어쩔 수 없는 거야. 운명, 자연의 질서, 뭐 이런 것들이죠. 자연재해니까. 근데 제2신문나와 제2신문나는 이러한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인위적인 거야. 인위적인 거. 그 다음에 사회의 변화, 제2신문다, 전쟁 상황, 제2신문나도 역시 전쟁 상황인데 그 안에서 좀 더 들어가게 되면 고통 자체가 좀 더 들어가게 됐어요. 어떻게? 여기 인간성 자체의 파괴, 여기 삶의 질서의 파괴 이렇게 되거든. 이에 대한 대응 태도 얘도 수능이고 얘도 수능인데 이 수능은 달라. 오케이? 수능이 달라. 그러면 뭘 여기서 찾아줘야 됩니까? 단순하게 이게 고통이 뭔지에 대한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안 되는구나. 그것의 내적 의미를 다른 제2신문과 연결해서 적극적으로 분석을 해줘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변별력이 높은 글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려고 하는 건 이런 내용들에 대한 적극적 분석이야. 여기에 나와 있는 현상형 제2신문 자체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이면에 있는 내적 분석들을 해냄으로써 내 글이, 내 분석이 다른 학생들의 분석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나야지만 교수들이 여러분의 글을 봤을 때에 합격의 가능성에 대한 훨씬 높은 점수를 합격할 수 있는 훨씬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논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건 바로 추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추리 논증. 핵심적인 내용을 뽑았다면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을 해줘야 된다. 오케이? 이게 내가 지금 제2신문가하고 제2신문나하고 제2신문다 이 내용들은요. 요거는 그 선생님이 분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카페 그리고 블로그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면 좋겠고 내용은 방금 전에 요 내용들이야. 요 내용을 분석한 내용이고 역시 합격자의 답안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연세대학교 편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교하든 해석하든 비판하든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의미, 그 의미의 의미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의 요 강의는 지금 현장 강의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고 6월 14일 날 일요일 오후 1시 20분부터 화상 강의로 제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화상 강의는 여러분들이 블로그나 아니면 카페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처음 화상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처음 논술하는 친구들은 그 전에 다른 인강들을 보고 오면 훨씬 더 좋고 또 논술을 기존에 하고 있던 학생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첨삭을 일주일에 2번 그래서 한 달에 4회를 기준으로 하는 8번 첨삭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카페에서 반복적 첨삭이 들어가기 때문에 첨삭의 부분에서 내가 좀 미진했다 이런 친구들도 많은 참여를 해주면 좋겠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 블로그에 댓글로 올려주거나 또 어디지? 유튜브에 댓글로 올려주거나 아니면은 카페에 올려주면은요 선생님이 또 성의껏 여러분에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 강의는 진행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면서 선생님 요런 부분들은 좀 더 요런 각도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편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논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고민되는 사항들은 블로그 그 다음에 카페 유튜브에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그 부분을 보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편입 논술의 조윤병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